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되어 희망의 정상에 오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복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1997년 12월 서울의 한 달동네 낡은 단층집에서 8살 소년 김민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작은 손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석 달 전 민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는 민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다녀오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두고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아버지 김 씨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김 씨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평화로웠던 이 집이 이제는 민호에게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아버지 김 씨는 부인이 죽은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민호를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았던 김 씨였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상 자제하며 살았습니다. 김 씨는 민호의 어머니와 재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홀어머니였던 민호의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 씨와 결혼했었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 민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고 지낸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라는 완충제가 사라진 지금 김 씨에게 민호는 그저 짐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민호를 구박하기 일쑤였고 급기야는 집에 여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술집에서 만난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민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작은 방 구석에 숨어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꼭 안은 채로 말입니다. 8살의 어린 마음에도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민호는 점점 소극적이 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민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를 나누어 줄 때도 민호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민호를 천대했습니다. 밥을 제때 차려놓지 못했다며, 뺨을 때리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며, 방에서 불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호가 학교에서 준 가정통신문을 보고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준비물을 사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김 씨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신이 남의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민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때로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지만 연락처도 모를 뿐더러 갑자기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김 씨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던 것이 손찌검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민호를 때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민호를 탓했습니다. 우유를 쏟았다고, 신발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김 씨가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김 씨가 없을 때 몰래 먹었고, 씻는 것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했습니다. 8살 아이가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집 생각이 났고, 김 씨가 또 화를 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상담을 하려 했지만 민호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함께 온 여자도 술에 취해 있었고, 둘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댔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여자가 돌아간 뒤 김 씨는 잠들어 있던 민호를 깨워 세웠습니다. 방에서 전등을 켜고 있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민호는 숙제를 하느라 불을 켜두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김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격앙되어 있었고, 민호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남의 자식 주제에 전기료까지 축내느냐며 이제 정말 한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민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가라고? 이 추운 겨울에?
하지만 김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민호의 옷가지들을 내던졌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울며 매달리는 민호를 뿌리치고는 당장 나가지 못하겠냐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전기도 아끼겠다고, 밥도 다 차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 쌓인 짜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겨울옷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던 몇만 원을 챙겨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사주셨던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어머니가 써주셨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플 때 써주신 편지였는데 지금은 그것만이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8살 소녀는 한겨울 밤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이 민호의 얼굴을 메섰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였습니다. 민호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나왔고 손끝은 이미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집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김 씨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만 들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또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없어진 것을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말입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손발은 점점 얼어갔고 배는 고파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민호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추위를 피하려 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민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영무원이 나타나 모든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집에 가라는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무원도 민호의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역에서 잠들면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밤을 보내려 했지만 여기서도 알바생에게 쫓겨났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따뜻한 곳은 어디든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민호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잠시 추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완전히 바람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유리문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자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둘째 날에는 교회 앞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교회라면 좀 더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새벽 예배를 위해 일찍 온 교인들에게 발견되어 또다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민호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설명할 힘도 없었고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가출한 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민호는 한강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노숙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이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8살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인데도 민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문지를 몸에 감으면 좀 더 따뜻하다는 것,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민호가 그곳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조언했지만 민호는 경찰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김 씨에게 다시 데려다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탓에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지만 돈이 얼마 없어서 하루에 1개씩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시하거나 쫓아버렸습니다. 몇 번의 거절 후에 민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동 한복판을 걷던 민호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민호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서 모여들었고 곧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구급차와 함께 온 경찰차에서 한 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박경사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그는 쓰러진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왜 이 추운 겨울에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박경사는 민호를 깨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댔고 집이 없다고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를 누가 이 추운 겨울에 쫓아낸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민호의 모습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경사는 민호를 경찰서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앞에 놓자 민호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양아버지의 학대,
그리고 일주일간의 노숙 생활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경사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박경사에게도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경사는 즉시 양아버지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민호와 상관없다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아버지가 양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박경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경사는 여러 고아원에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이라 그런지 당장 민호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 직원들도 부족하고 시설도 포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며칠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박경사는 민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고 싶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8살 아이를 다시 거리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경사의 집은 민호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곳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박경사의 아내 김미경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을 보고 놀랐지만 남편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후 민호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 민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거리 생활로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는데 따뜻한 욕조물이 몸을 감싸자 그동안의 추위와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경 씨가 준 깨끗한 옷을 입고 나니 민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박경사에게는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민호를 경계했지만 이내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자신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민호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박경사는 민호에게 음식을 권하며 많이 먹으라고 했고 김미경 씨는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며 민호도 학교에 다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박경사 부부는 거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를 그냥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저렇게 착한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둘째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미루고 있었다고, 이것이 어쩌면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경사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경사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민호의 눈은 순간 커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쫓아내지 않을 거냐고, 진짜 가족이 되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면접과 심사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혹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다시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박경사 가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1998년 여름 드디어 입양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법적으로도 박민호가 되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 민호는 처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경사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이 어머니를 잊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어머니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탓에 공부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미경 씨가 매일 밤 민호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고 박경사도 퇴근 후에는 민호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형이라며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점차 민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할 때는 민호의 재능이 빛났습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패스로 친구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박경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밝아져 갔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지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할 때면 민호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거나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는 모든 순간이 민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박경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경사는 항상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박경사를 보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박경사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박경사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체력도 기르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을 구해준 박경사처럼 훌륭한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점점 올라갔고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민호는 학급 반장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공부도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체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축구부에서 활약하며 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이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그런 민호를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게 해주기도 하고 민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호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며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는 일에 앞장서며 선생님들의 신뢰도 받았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때 민호가 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민호는 경찰대학교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박경사는 민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대학교 입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과 성적은 물론이고 체력 검정, 면접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박경사도 퇴근 후에는 민호와 함께 운동을 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수능날이 왔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목표했던 점수를 넘었고 경찰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경찰대학교 면접 날 민호는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 박경사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까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민호의 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동했습니다. 2004년 봄 민호는 경찰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박경사 가족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박경사는 자신보다 더 기뻐하며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8살 때 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자신과 같은 꿈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경찰대학교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분 단위로 짜인 일과를 따라야 했습니다. 체력 훈련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과 수사 기법, 무술 훈련까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민호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특히 체력 훈련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고 학과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무술 시간에는 태권도 유단자인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민호는 경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에는 박경사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민호를 본 박경사는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김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도 형이 진짜 경찰이 되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민호의 첫 근무지는 서울 강남경찰서였습니다. 신참 경찰로서 할 일은 많았지만 민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우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년차가 되어서는 강력계로 옮겨 더 큰 사건들을 담당했습니다. 민호의 뛰어난 수사 능력과 성실함은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대하는 민호의 따뜻한 마음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2012년 민호는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35살의 나이로는 매우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그만큼 민호의 능력과 성과가 뛰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민호는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대학 동기였던 이소영과 결혼했습니다. 소영이는 검사가 되어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박경사 부부는 민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투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민호는 틈틈이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민호는 투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경찰로서 습득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년 민호는 큰 수익을 거둔 투자가 있었습니다. 한 IT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일찍 파악하고 투자했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몇 년 사이에 10배나 올랐습니다. 이 투자로 민호는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투자 수익을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위치가 좋아서 임대 수요가 많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도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며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민호는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요 보직을 맡을 정도로 출세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민호는 강남의 중형 빌딩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경사는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지만
민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8살 소년이 이제는 경찰청이 고위직에 오르고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와 소영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으며 가정적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대부분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0년 어느 날 민호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이 상가 건물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 건물에는 여러 상점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최근 매출이 급증하며 화제가 된 음식점이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확장을 원한다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그 음식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아서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주목한 것은 음식점이 아니라 그곳의 사장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을 키우다가 한겨울에 쫓아낸 양아버지 김 씨라는 것을 말입니다. 2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김 씨는 민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민호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더 이상 무력한 8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것만 같았습니다. 23년 전 그 추운 겨울밤 8살의 자신을 거리로 내몬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호가 김 씨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민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8살 소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키 185cm의 당당한 체격, 경찰 총경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위엄,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까지 지금의 민호는 과거의 그 무력했던 아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김 씨를 관찰했습니다. 23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를 때릴 때의 그 차가운 눈빛, 술 취해서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한겨울의 8살 아이를 내쫓을 때의 그 냉혹함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김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법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많고 직원들도 여럿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운터 옆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김 씨의 새로운
여자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그 음식점을 지켜봤습니다. 김 씨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사업 규모도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음식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독특한 메뉴와 맛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의 규모까지 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바로 이 음식점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순이었는데 원래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자금을 대고 명목상 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민호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최순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만난 후 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울로 올라와 현재의 음식점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민호가 기억하는 김 씨는 그리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 씨는 제법 큰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순희에게도 상당한 투자를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민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김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민호의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과 적금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민호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그 돈들이 민호에게 상속되어야 할 재산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김 씨가 민호를 내쫓은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는 이미 최순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민호라는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8살 아이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경찰로서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쌓아온 경험이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계획적인 대응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복수를 하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민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경범죄로 경찰서에 연행된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하루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운명적인 것은 김 씨가 연행된 곳이 바로 민호가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할이 경찰서였다는 점입니다. 민호는 즉시 그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조사실에 앉았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앉은 경찰관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총경 박민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높은 직급에 경찰관이 직접 나왔다는 것에 약간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민호가 누구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 씨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의 음식점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곧 더 큰 규모의 음식점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허풍까지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민호가 과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는지, 아이는 있는지 말입니다.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지만 부인이 일찍 죽었다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어려서 고아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폭발할 뻔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을 고아원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더욱 분노를 일으킨 것은 그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덜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는지, 혹시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말입니다. 김 씨는 전혀 모른다고, 관심도 없다고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아닌데 왜 신경 써야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김민호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에 앉아있는 경찰관이 바로 그 김민호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바로 23년 전 김 씨가 한겨울에 내쫓았던 그 8살 아이 김민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고 약했던 아이가 이제는 경찰 총경이 되어 자신 앞에 앉아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가 자신을 내쫓은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놀라움이 지나가자 오히려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나 한다고 뭐가 대단하냐며 자신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민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내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김 씨의 변함없는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냉혹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김 씨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민호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음식점에 영향을 주면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선량한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선택한 복수 방법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임대 계약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음식점과 관련된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 씨의 음식점이 입주한 건물이 바로 민호가 몇 년 전에 매입한 강남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자신이 버린 그 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김 씨의 음식점 임대 조건을 재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 변경, 화재 안전 규정 위반, 그리고 소음 관련 민원 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 씨의 음식점이 애초 계약했던 업종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는 일반 음식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술집 형태로 운영하며 소음과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 씨 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보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진짜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다시 한 번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전달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경찰 총경 박민호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급히 민호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개인적인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해도 민호의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정 기간이 지났지만 김 씨는 제대로 된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안전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식점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김 씨 측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봤지만 계약서 상해 위반 사항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김 씨의 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순희도 김 씨를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기다리다가 민호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김 씨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3년 전 그 추운 겨울밤 8살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김 씨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민호에게 보여준 무자비함을 이제는 김 씨가 똑같이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김 씨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김 씨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만 되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씨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순희도 그를 떠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산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8살 민호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호는 김 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예상만큼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복수를 통해 마음속의 응어리를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박경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70대가 된 양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와의 재회 그리고 복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경사는 민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가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호가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만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박경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3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민호는 빈 상가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환경이 젊은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고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다시는 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도우고 싶었습니다. 박경사도 이 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하며 민호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그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어느 지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더 이상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앞서서 뛰어다니고 아내 소영이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박경사 부부가 손자와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23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던 8살 소년. 그때는 이런 행복한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원망도 복수에 대한 집착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운명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운명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3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삶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운명의 아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마음을 울리는 순간 TV 마을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